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모입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고 계시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의 기온 변화가 느껴질 정도예요. 가을꽃도 슬슬 피면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살짝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는 시기인데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죠. 르네상스의 출발점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피렌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로 당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상업적인 성장을 꼽게 됩니다. 즉 부유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특별한 한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메디치였다는 겁니다. 1세대 조반니가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놓고 아들 코시모는 정계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정치와 경제적인 부분 이외에 학문과 예술 등의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로렌초 때에 와서는 피렌체와 메디치 가문 모두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인문주의라는 인간이란 존재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모든 분야가 극도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그 중에 가장 가시적인 결과는 당시의 예술작품들에서 드러나는데 이제 곧 천천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디치가 늘 탄탄대로만 걸었던 건 아니죠. 코시모도 도시에서 추방을 당한 적이 있고 로렌초 역시도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특히 오랜 세월 동안 피렌체의 귀족 가문이었던 파치가 그들 입장에서는 이 신흥 세력인 메디치 때문에 밥줄이 위태로워진 것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교황 식스토 4세가 여러 조카들을 추기경으로 만들고 자기 가문과 교황령의 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서 이몰라라는 작은 도시를 매입해서 지롤라모 리아리오한테 백작자리를 줘요. 그런데 리아리오는 이몰라 같고는 성에 안 차죠. 피렌체에 욕심이 더 나요. 그리고 마침 피렌체의 로렌초가 영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로렌초도 이몰라를 눈독들이고 있었으니까. 또 피사의 대주교였던 프란체스코 살비아티 역시 로렌초 때문에 피렌체에 입성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피렌체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로렌초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인방이 일명 파치 음모라고 부르는 로렌초와 로렌초 동생 줄리아노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식스토 4세는 이걸 암묵적으로 승인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죠. 로렌초는 살아요. 근데 동생 줄리아노는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피렌체 시민들은 극도로 분노를 하고 로렌초는 그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동생의 죽음과 자신에게 가해졌던 살해 미수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단행합니다. 리아리오는 그때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잡히질 않았지만 파치랑 살비아티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피렌체 시민들의 메디치 가문에 대한 지지 또 그들의 결속력은 한층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면 되겠죠. 자, 교황 식스토 4세는 이유야 어찌 됐든 추기경 살비아티가 처형당했다라는 사실에 엄청 열이 받아요. 일개 장사꾼이 추기경을, 그것도 자기 최측근 인사를 대놓고 죽인 거예요. 이건 교황인 자기한테 도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고 교황이 군대를 보내서 피렌체를 쓸어버릴까요? 그럴 순 없죠. 그럴 힘도 없고. 그럼 교황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복은 뭐겠어요? 파문시키는 거예요. 메디치 가문은 물론이고 피렌체 전체를 파문합니다. 교회로부터의 파문이라는 게 사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은총 밖에 있는 것이고 성사 밖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성무금지령이라고 합니다. 성무금지령. 당연히 미사도 못 드리고 애가 태어나면 세례를 못 줘요. 죽어도 장례미사를 못 치르는 거예요. 피렌체 전체가 이제 영적으로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피렌체 정부랑 사람들더러 여러분 메디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메디치를 당장 잡아들여가지고 로마로 보내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피렌체가 곧 메디치이고 메디치가 곧 피렌체예요. 아무리 교황령이라고는 하지만 무시해버립니다. 그렇게 나름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던 파문장도 소용이 없어졌고 식스토 4세는 이제 피렌체를 무력으로 진압하기로 작정을 해요. 하지만 교황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쳐들어갈까요? 동맹하고 같이 가야죠. 교황령도 여러 동맹국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특히 나폴리라는 당시로서는 대국하고
관계가 돈독해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해서 지금 피렌체를 점령해버리고 같이들 나눠 먹읍시다. 뭐 그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시에나, 루카, 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의 우르비누랑 그리고 나폴리 왕국까지 해서 피렌체를 침공합니다. 1478년이에요. 이때 나폴리 왕이 페르디난도 1세였는데 아들인 알퐁소 왕자를 투입시켜서 피렌체로 보내요. 그만큼 나폴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렌초도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시민들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동맹국들에 연락을 해서 지원 요청을 해요. 근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하는 밀라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피렌체를 도와주러 갈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피렌체는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 나폴리의 알퐁소 왕자랑 교황령의 동맹군을 상대하게 됩니다.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죠. 여기저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번번이 패하게 돼요. 많은 피렌체인들은 목숨을 잃게 되거나 약탈을 당하고 아니면 피난을 떠나기도 합니다. 용병을 더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니까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또 양모 수입을 못하게 돼서 직공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점점 경제 상황도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나마 정신적으로 힘이 되어 주었던 건 바로 그 지역 교회의 주교들이었어요. 피렌체랑 토스카나 지역에 성무 금지령이 내렸고 어쨌든 교황명이기 때문에 지역 주교들은 순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토스카나 주교들은 지역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서 교황 식스토 4세를 파문하자라는 교서를 발표해요. 아니 반란 주동자들을 잡아서 시민들의 뜻에 따라 처벌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약간 과격했는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교회가 도시 전체를 두고 성무 금지령을 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인쇄술이 발달을 했고 이 교서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교황이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교황 파문 교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교황에 대한 여론을 탁하게 하는 정도의 역할은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피렌체는 극심한 위기에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로렌초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혼자서 피렌체를 빠져나와가지고 나폴리로 가서 나폴리 왕 페르디난도 1세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전쟁은 로렌초와 식스토 4세 교황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던 가장 큰 힘은 나폴리인데 나폴리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참전한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전쟁으로 뭔가 나폴리의 이득이 되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로렌초는 유럽 최고의 사업가 집안에서 자라나면서 정치 외교에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나폴리에 가서 왕한테 전쟁으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어떤 걸 제시할 수만 있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적국의 심장부로 호련단신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행동이죠. 협상이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페르디난도가 그냥 로렌초를 잡아서 교황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로렌초를 포로 삼아서 피렌초를 항복시켜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로렌초한테도 다른 방법이 없었단 얘기예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어차피 망하게 될 판이었던 것이죠. 자,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도 1세를 설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일단 페르디난도는 35세 왕직에 오르는데 왕위 초기부터 계속해서 친척이 일으킨 반란 세력들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잡히기도 하고 탈출하기도 하고 여차저차해서 다시 일어나서 왕권을 다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20년 세월을 보내요. 그러는 와중에 교황 식스토 4세랑 동맹을 맺고 피렌체를 침공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누굴 쉽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족한테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에 로렌초는 굉장히 박식한 외교 전문가죠. 고전부터 철학, 예술까지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달변가예요. 그리고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쌓은 세상을 보는 안목까지 있단 말이에요. 페르디난도 앞에 서서 이탈리아 반도의 당시 정세를 분석해주고 앞으로 같이 가야 할 그런 길을 제시합니다. 교황이란 존재가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고 교황마다 정책이 다 다른데
교황령하고의 동맹이라는 게 결국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피렌체 공화국이야말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이고 북부 이탈리아 국가들과 또 동맹을 맺으면서 평화롭게 무역도 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전쟁할 게 아니라 우리는 힘을 합쳐서 저기 프랑스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하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평화롭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3개월 동안의 집요한 설득을 한 결과 페르디난도는 로렌초와 그러니까 피렌체와의 평화협정을 맺기로 해요. 그러면서 이 전쟁으로 나폴리가 점령하게 된 피렌체 영토도 반환해주고 그럽니다. 그렇게 나폴리가 피렌체 침공 작전에서 빠지니까 다른 자잘한 동맹국들도 다 손 떼고 떠나버려요. 물론 교황은 열이 받고 실망이 컸겠지만 그렇다고 나폴리 왕국을 상대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진 걸 인지하고는 어쩔 수 없이 피렌체에 대한 파문과 성무 금지령을 철회하고 로렌초와도 화해하기로 합니다. 로렌초도 교황에 대한 감정이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교황이랑 으르렁대면서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침 오스만 투르크가 이탈리아를 침공합니다. 1453년 기억하시죠? 콘스탄티노플스가 함락되면서 동로마 비잔티움이 멸망했어요. 이제 얘네들이 이슬람이 서쪽으로도 점점 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폴리든 교황령이든 피렌체랑 알콩달콩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방적이라는 이유에서라도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는 걸 누구보다 로렌초도 그렇고 페르디난도랑 교황 식스토 4세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피렌체에서 로렌초의 입지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됩니다. 나폴리 왕국의 중심으로 그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혼자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동시에 나폴리 왕국을 동맹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피렌체로 귀환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거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버금가는 아주 구세주격의 칭송을 받으면서 로렌초는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자, 이 무렵에는 피렌체 이외의 이탈리아 다른 도시들에서도 인문주의가 유행을 하고 르네상스 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였어요. 역시 로마도 그 추세를 따라가면서 안목이 좀 있는 교황들, 또 추기경들은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식스토 4세도 그 중 하나였고 조카 추기경들 중에서도 그런 면에서 많은 공을 세운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로렌초는 이런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그걸 이용을 합니다. 세상 최고 천재 예술가들은 다 피렌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작품도 주문하고 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마침 식스토 4세가 시스티나 경당을 짓고 내부 장식을 할 예술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렌초가 예술가들을 로마로 보내줍니다. 보티첼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에도 예술가들을 보내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밀라노로 가요. 1482년 당시 나이 30이었어요. 이렇게 최고의 예술가들을 여러 도시에 마치 선물처럼 보내주면 당연히 그것들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고 또 감사할 일이고 로렌초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렌체에서 시작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유럽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꼈을 거예요. 동시에 어쨌든 이 예술가들은 애초에 메디치 사람들이에요. 메디치 덕분에 교육도 받고 또 먹고 살게 된 이들이란 말이에요. 로마든 어디든 동맹국이든 아니든 다른 국가들의 정세를 살피고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여기저기에 심어두는 게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렌초는 파치 음모 사건 그리고 또 교황령과 동맹국들의 그 피렌체 침공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피렌체를 온전히 다스리고 인문주의와 르네상스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력과 권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막강한 권력에 시민들의 지지도 있지만 교회라는 존재는 어떤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은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도 교회가 태클 걸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아예 교회 심장부에 자기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렌초 자기가 교황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을 추기경으로 만들어서 교황 최측근에 있게라도 하면 교회랑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교황까지 되면 더할 나위 없고, 과거에도 맘만 먹으면 교황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둘째 아들 조반이랑 파치 음모 때 살해당한 동생 줄리아노한테 줄리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양자로 입적을 시켜서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이면서 양자인 그 줄리오까지 이렇게 두 아들들을 로마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사제 소품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스토 4세 후임으로 인노첸시오 8세가 1484년에 교황이 되는데, 프란체스케토 키보라는 38 먹은 사생아가 있었어요. 호색과 도박 중독에 빠져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아빠 등골이나 빼먹고 살고 있던 골칫덩어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한량 같은 인간한테 로렌초가 15살짜리 자기 딸을 지참금까지 두둑히 해서 시집을 보냅니다. 마달레나라고 하는데 좀 안 됐죠. 당시 귀족층 결혼이란 게 다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이 결혼을 통해서 메디치와 교황의 가문이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고, 특히 인노첸시오는 그 대가로 로렌초 아들 조바니를 추기경으로 만들어줘요. 1492년이에요. 1492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1492년. 자, 이렇게 로렌초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이 꿈꿔왔던 것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살펴본 것들, 또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언급하게 될 내용들만 보면 모든 면에서 완벽할 것만 같은 로렌초였지만 역시 약점이 있었어요. 정작 가문의 사업을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좀 휘청거린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로렌초 때문에 메디치 은행이 아예 문을 닫게 됩니다. 로렌초가 왜 그랬냐, 왜 경영을 그렇게밖에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역시 재벌가의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돈을 모으는 일에는 어떤 절실함이 부족했고,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백반 혹은 명반이라고 불리우는 광물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그냥 알룸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황산 알루미늄이에요. 염색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물질이고, 그때까지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에서만 채굴이 가능해서 그곳의 광산이 독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쌌다고요. 아시다시피 피렌체는 양모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항상 백반을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즈미르는 이슬람권의 지배하에 있었고 해마다 그쪽으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교황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로마 근처의 톨파라는 곳에서 백반 광산이 발견이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죠. 지금으로 치면 어디 유전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 톨파라는 곳을 교황령으로 귀속시키고 메디치 은행이 거기서 백반 사업을 독점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즈미르 광산이랑 백반 거래는 금지를 시켜버려요. 1466년인데 아직 로렌초 아버지 피에로의 재위기였지만 몸져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로렌초가 나이 17에 로마로 가서 엄청난 규모의 백반 전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막말로 잭팟을 맞은 거예요. 사실 본인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아니죠. 어쩌면 이때 로렌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내가 굳이 직접 발로 뛰지 않아도 은행 계좌에는 돈이 막 쌓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은행 일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로렌초가 경영에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았던 게 원래 재능이나 흥미가 없었을 수도 있죠. 세상 재미난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돈 불어나는 것을 보는 게 로렌초에게는 그렇게 흥분되는 어떤 것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대충 알고도 그냥 그거 관리할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돈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돈 벌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로렌초는 메디치 은행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았어요. 1세대 조반니 때 이미 메디치 은행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로렌초의 할아버지 코시모는 경영의 천재였어요. 아예 은행을 운영하는 구조 자체를 새로 개발을 합니다. 본점과 지점 관계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파트너십처럼 성과제를 도입해요. 그러면서도 51대 49, 요 정도 지분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의 상하 관계는 유지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동시에 각 지점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지점에 문제가 생길 때 영향을 안 받게, 다시 말하면 위험을 분산시켜 놔요. 그렇게 유럽 각지에 10개도 넘는 사업장을 세우고 모직 공장에 실크 공장까지 운영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기업의 여러 계열사가 있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시모는 그런 대기업 회장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인데 당연히 혼자서 그 많은 사업체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인게라미라는 경영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피에로 때에 가서는 프란체스코 사세티라는 인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돼요. 이제 이 사세티라는 인물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나쁘진 않았어요. 지점에서 일을 잘해서 본점으로 불려왔고 결국 메디치 은행 CEO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메디치 은행 운영 관련 모든 결재권을 다 가지게 됐다는 거죠. 백반 사업도 잘 되고 전혀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세티라는 인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대충대충 하기 시작합니다. 로렌초가 밖에서 바쁜 동안에 자기는 은행에서 로렌초 대신에 경영 일에 바빠야 되는데 일할 시간에 그냥 로렌초랑 붙어 다니면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를 하나 뽑아놓고 나는 밖으로 다녀요. 본당 활동도 하고 어디 시설 같은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데서 봉사 활동도 하고 싶은 좋은 일들 마음껏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어차피 우리 매니저가 알아서 가게 관리는 잘 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매니저가 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디 지방 간다고 하면 쫓아와서 맛집 찾아주고 골프 치러 가면 어디 같이 와서 또 나이스샷 해주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은 대충대충 하면서 로렌초랑 또 학자들이나 또 예술가들하고 같이 놀려다니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거예요. 이때 로렌초가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사세티가 옆에서 계속 아부를 하니까 틈틈이 예술 작품들 사다 놓고 거기에 로렌초 얼굴 그려놓고 그러면서 로렌초가 좋아할 만한 짓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로렌초의 눈을 멀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장이 일을 안 하면 매니저가 일을 안 하고 그런 밑에 직원들도 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지점들에서 하나씩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브리헤라는 곳에서 토마소 포르티나리라는 지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점이 망하게 생겼다는 걸 알고 그나마 남은 돈을 다 빼돌려서 자기 개인 사업체를 차려버려요. 포르티나리라는 가문은 대대로 메디치 가문 덕에 먹고 살던 집이었고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친구처럼 같이 자라기도 했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지점에 꽂아줬더니 배신을 하고 등쳐먹는 짓으로 은혜를 갚은 것이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사세티는 계속 모른 척하면서 로렌초한테 그림이나 주고 아부나 하면서 시간을 끌어요. 한편에서는 메디치 은행 투자자들한테도 수익을 더해서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수익이 없잖아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근데도 로렌초는 자기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입지가 있으니까 그냥 원금만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를 해서라도 두둑히 다 지불을 해줍니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지점들 다 차례로 문 닫고 그렇게 1494년 로렌초 사망 2년 후에 메디치 은행 본점까지 완전히 폐업을 하게 됩니다. 조바니 데 메디치가 이뤄놓은 오랜 시간 유럽의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고 대기업 메디치 은행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엔 이 로렌초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로 인한 무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다 좋은데 정작 가문의 사업에는 무심했던 거예요. 망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돈을 쓰기만 했어요. 물론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렌초는 1492년에 사망을 합니다. 43세 젊은 나이였고 아버지 피에로가 그랬듯이 통풍을 앓다가 죽게 돼요. 물론 로렌초 때문에 메디치 은행이 결국 망하게 됐지만 살아생전에 한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돈을 씀으로 해서 피렌체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많은 돈이었지만 잘 쓰였으니 기쁘다 라고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위대한 로렌초 이후로는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는 지나고 여러 우여곡절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훑어볼게요. 일단
로렌초의 장남 피에로가 가문을 대표하고 또 피렌체 공화국을 통치하게 되는데, 로렌초 사망 2년 후에 1494년 은행도 그때 망했다고 그랬죠. 프랑스에서 침공을 왔던 거예요. 그렇게 우려했던 강대국의 공격을 맞게 됐는데, 이 피에로는 리더 자질이 많이 부족했어요. 아버지 로렌초처럼 협상의 귀재도 아니었고 그냥 바로 가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 계기로 피렌체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서 폭동이 일어나요. 결국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미 여러 번 이름은 언급을 했지만 바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도미니코의 수도사가 피렌체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통치직을 차지하게 돼요. 사보나롤라는 애초에 로렌초의 영향으로 피렌체에 온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부패, 성직자들의 타락, 메디치 가문 같은 재벌들의 부유함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의 화려함을 증오했고 예술품들을 사치라고 여겼어요. 일부 사람들을 선동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만 마키오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했듯이 끝내는 입만 살아있는 힘은 없는 개혁가였던 거예요.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알렉산드르 6세 교황한테 파문을 당하고 정작 시민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1498년 정권을 잡은 지 4년 만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시면 로렌초 둘째 아들 조반니가 추기경이 됐다고 했죠. 그 조반니가 결국 교황이 돼요. 레오 10세인데 아버지 로렌초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죠. 드디어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나왔어요. 레오 10세. 전임 교황이 율리오 2세인데 본명이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식소 4세 조카 추기경들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튼 이 율리오 2세 임기 중에 1512년 당시 추기경이었던 로렌초 둘째 아들 조바니가 군대를 이끌고 피렌체를 접수하게 됩니다. 18년 만에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 통치권을 도로 찾게 된 거예요. 정말 로렌초의 바람대로 집안 출신 고위 성직자가 가문의 위상을 살려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조바니가 교황이 돼서 레오 10세가 된 거예요. 메디치 가문에서 첫 교황이 나왔다는 점이 어떤 자랑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개신교 개혁의 마지막 도화를 짚인 교황이기도 해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한 그때 그 교황이 바로 이 레오 10세예요. 그리고 로렌초가 입양한 아들, 살해당한 동생 줄리아노의 아들 줄리오도 신부가 됐다고 그랬죠. 레오 10세 다다음 교황이 바로 이 줄리오예요. 클레멘스 7세가 됩니다. 사촌형한테 추기경 서임을 받고 여러 중책을 맡기도 하면서 피렌체를 통치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교황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 두 번째 교황이 된 것이죠. 어쨌든 메디치 가문은 이 두 교황을 비슷한 시기에 배출하면서 피렌체와 로마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신성로마 제국이랑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하고 계속 마찰을 겪게 되고 메디치 가문도 피렌체에서 또 추방을 당했다가 복귀를 했다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메디치가 출신의 프랑스 왕비도 나와요. 그리고 토스카나 대부분 영토를 합병시켜서 피렌체를 수도로 하는 대공국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코시모 1세라는 이름을 쓰면서 대공 자리에 오르는 인물도 나와요. 그 뒤로 토스카나 공국이 꽤 존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교황이 이제 나오는데 레오 11세라고 해요.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어요. 재위 기간이 27일밖에 안 돼요. 그냥 원래 연로한 나이에 선출이 돼서 그냥 금방 죽은 거예요. 뭐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가다가 프랑스 왕실에 또 한 명이 시집을 가서 섭정 자리에까지도 앉고 권력을 부리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후손들이 중간중간에 심심치 않게 추기경들도 배출하고 그래요. 물론 성직이라기보다는 정치직으로 봐야 하긴 하겠죠. 그리고 다는 아니었겠지만 메디치 가문의 후손들은 코시모랑 로렌초 이후로도 대대로 예술가들 후원 사업에 참 열심히들 해요. 어떤 가풍 같은 걸로 이어졌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토스카나 대공국 마지막 대공인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가 사망을 하면서 토스카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고 메디치 가문도 대가 끊기게 됩니다. 가문 역사 후반으로 가면서 다소 무능한 인물들이 연속으로 권좌를 잇고 그러다가 후계자도 없고 해서 결국 메디치 가문의 찬란한 역사도 막을 내리게 돼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메디치가의 후손은
안나 마리아 루이자 데 메디치라는 여성이었는데 메디치가의 마지막 군주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의 누나예요. 잔 가스토네가 방탕하게 살다가 1737년에 죽고 나서 안나 마리아는 6년을 더 살아서 1743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토스카나 대공국은 신성로마 제국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렇다고 무력으로 통제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안나 마리아가 메디치의 마지막 상속녀로서 메디치 가문이 그동안 약 300년 동안 모아온 르네상스 시대 천재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다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고요. 가족들 전부 다 죽고 혼자 쓸쓸히 남아서 그렇게 행복한 말년을 보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조상들의 업적이고 가문의 자랑인 그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값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보물들이죠. 그래서 안나 마리아는 죽기 전에 그 많은 작품들의 컬렉션을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토스카나 정부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들을 지금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피렌체와 토스카나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교황, 추기경, 공작, 왕비 등등을 배출한 가문이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그 중심에 있던 가장 중요한 가문이에요. 특히 가문을 일으킨 조반니, 아들 코시모, 그리고 위대한 로렌초까지 그 전성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메디치가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역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큰 획을 그었는지, 그러면서 다른 주변국들과의 관계, 특히 교회와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중세에서 그 다음 시대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했을 때 인문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의 발전도 살펴볼 수가 있었죠. 또 한편으로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제가 마키아벨리 얘기를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를 위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뇌물과 협박도 용인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라고 항상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개신교 개혁 또 근대로 넘어가서 보면 큰 그림 안에 이 시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르네상스 하면 예술 작품들을 좀 봐야 하는데 이번 시간까지 4번의 시간에 걸쳐서는 메디치 가문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물론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흐름 같은 걸 고려해서 몇 점 정도만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작가들 보티첼리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로렌초 얘기도 또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한 가지 공지 드릴 것이 있어요. 저희 베이사이드 교우분들은 지난 주일에 들으셨겠지만 제 인사 이동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이 베이사이드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고 2022년 10월 1일자로 저는 브루클린 베이리지라는 곳에 세인 앤썸 본당의 주임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신자분들하고는 성당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거니까 지금 굳이 자세히 말 많이 할 건 없지만 우리 이 교회사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아마 당분간 강의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너무 바쁘고 정신도 없고 해서 강의 준비하고 뭐 카메라 놓고 뭐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해결해야 할 거기 일거리도 지금 잔뜩 쌓여 있고 교육도 가서 받아야 되고 인수인계부터 또 이삿짐도 싸야 되고 하여간 아마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자리 잡고 앉아서 책 펴서 볼 수 있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정확히 언제 다시 개강을 할 거라고 약속은 못 드리지만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공지를 올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본당에서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